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른바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출처 없는 괴문서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국회로 불러달라 이렇게도 요구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긴급 회견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김웅 기자회견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 논란에 대해서 이 김웅 의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수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빨리 해달라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최모 의원 고발장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고 다른 고발장도 있었는 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오락가락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제가 오락가락했는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봐주시고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왜 갑자기 대검이 나오고 윤석열이 갑자기 왜 나오고 제가 거의 좀 특정이 됩니다.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 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남은 무책임한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숨기려고만 하는 태도는 의심만 더욱 높일 뿐입니다. 네, 뭔가 좀 시원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자 이현정 위원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지금 김웅 의원이 이 보도가 있고 난 다음에 본인 입장을 이야기한 나온 다음에 사실상 좀 뭐 잠적했다고 할까요? 뭐 네. 본인은 일단 직접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언론사별로 이제 전화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근데 그 내용이 보면 서로 일단 좀 입장 차이가 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웅 의원은 좀 직접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해야겠다 이런 이제 요구가 있었고 본인이 이제 오늘 오전 9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 저렇게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사실은 뭐 기대를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좀 사실관계를 밝힐 기대했었는데 일단 본인이 이야기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인터넷 등에 이제 나오고 이 보도한 이 고발장은 본인이 작성한 건 아니다 이런 네.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에 누가 예를 들어서 손준성 지금 전 정책관이 보낸 이 문서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근데 더군다나 문제는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4.15 총선 전 4월 3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선거운동으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문서가 왔고 또 어떤 문서를 당에다 넘겨줬는지 이제 기억이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제보자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제보자가 아마 이제 현재 공익 신고인으로 이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본인 신분은 밝히지를 못하겠다라고 예. 이제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좀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기대했었는데 본인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네. 이 논란 자체는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예. 자 양석 이사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황당한 건 마지막에 뜬금없이 정부 여당이 경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했던 이야기에 아무런 연관성 없이 뜬금없이 정부 여당을 향해서 질타하는 모습들이 정말 구린 사람들이 하는 그 전형적인 수법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네. 두 번째 본인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왔던 부분들 처음에 자기가 썼다 안 썼다로 바꿨지요. 그리고 자기가 줬다 안 줬다로 바꿨지요. 계속해서 바꿔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 없이 이번에는 분명한데 안 썼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듣고 누가 저 말을 믿겠습니까? 자신이 말을 바꿨다는 과정에 있어서 바꾼 최소한의 기본적인 해명은 하고
분명히 내가 안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안 쓴 것도 두 가지입니다. 4월 3일 고발장하고 4월 8일 고발장 두 개가 있는데 그 고발장이 어느 걸 안 쓰고 어느 걸 썼다라는 거야 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답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어야죠. 그리고 본인은 왜 잠적했을까요? 저렇게 그 하는 부분에서 잠적했던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긴 해명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억이 안 난답니다. 선거 안 해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거해봤습니다. 저도 선거 2번 하면서 그 경험을 했습니다. 선거 때 나에게 오는 문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리해야 될 문서는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불려가면 10년 전 것도 다 기억이 납니다. 검찰 출신입니다. 검사 내전을 꼼꼼하게 썼던 사람입니다. 기억이 안 난다? 50 청문회 때 허문도를 보는 듯한 그러한 그 기시감을 들게 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인은 뭐 고발장 이번에 보도된 건 전혀 본인과는 상관없고 다른 초안 정도 만들어줬는데 이번에 나온 것과는 전혀 다르더라 이런 입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나지 않는 걸 또 기억이 난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뭔가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다른 뭐가 나왔을 때 본인이 또 말이 달라졌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은 뭐 피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조전혁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김웅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야기를 다 할 것 같으면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도 선거를 치러본 입장에서 지난번 4.15 이제 총선이었는데 선거를 갖다 12일 남겨두고 또 뭐 일주일 남겨두고 그러니까 이제 4월 3일, 4월 8일 날 이런 고발장을 갖다 자신이 썼을 시간도 없고요. 아마 그럴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의 100페이지 가량 되는 이 고발장을 기본적으로 갖다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그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저게 적어도 이제 같은 이 고시 동기가 보내온 거라고 그러면은 누가 보내왔는지 그것조차 사실은 기억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 기억력으로 도대체 검사는 어떻게 하고 또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이 국민들 앞에 사실은 저렇게 답답하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할 게 아니고 속 시원하게 좀 밝히는 것이 국민들 갖다 위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 본인으로서도 뭔가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좀 뭔가 좀 찜찜한 느낌 이런 게 있는데 수사를 촉구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서 하고요.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긴급 기자회견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조금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가졌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이걸 공작 정치 논란으로 바꿨습니다. 제목을. 그러면서 정치 공작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해라. 괴문서로 국민을 혼돈에 빠뜨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시죠.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재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시나리오가 하도 뻔해가지고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채널에 갖고 도대체 장사를 얼마를 했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야당이 고발장을 내면은 그거 수사할 수 있습니까? 저 자체도 수사에서 배제가 됐어요. 계속 수사를 지휘권을 박탈하고 했는데 도무지 무슨 그거를
야당을 통해 갖고 고발을 시켜 갖고 뭘 어쩌자고 한다는 겁니까? 상식에 맞아야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지난 6월인가 7월 달에 뭐 저에 대한 무슨 엑스파일이라는 거, 그죠? 그 장모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게 출처가 있습니까?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까? 그게 있어야만 근거 있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선거에 나온 공직자에 대한 검증은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였죠. 그리고 본인에 대한 검증, 뭐 충분히 다 하겠다. 하지만 근거를 가지고 해라. 이런 취지로 해야겠고 최근에 보도됐던 내용들을 괴문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자, 김경림 특보님, 오늘 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 거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오전에 아마 김웅 의원께서 하신 기자회견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답답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후보께서 저거 보고 있다가 아마 이게 속에서 열불 난다 그러죠. 이게 아마 화가 확 오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게 상황을 얘기해 드리겠다. 그 전에도 아니 도대체 야당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찰에서 수사를 검사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1월 달 인사에서 추미애 장관이 결국은 윤석열 사단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되는 사람들 또 정권에 대해서 수사했던 사람들은 완전히 지워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게 아무 의미도 없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사주를 했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려야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의혹 제기를 하려면 최소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분명하게 의혹이 뭔지를 이게 정의를 해서 좀 의혹 제기를 해달라. 그다음에 이 건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부르면 하시라도 나가서 나 답변하겠다. 네네. 여당 의원 뭐 10명이든 20명이 답변하겠다. 제대로 좀 얘기해 보자.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예. 이게 뭐 쟁점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발을 하는 사주가 있었느냐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고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발장을 현직 검사가 썼느냐 이 두 개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발 사주를 했는지 아니면은 또 현직 검사가 갖다 썼는지 이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계속 저도 이제 이 방송하는 것을 주목해서 봤지만은 전부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가정법이 항상 붙습니다.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은 국기문란이다. 네. 이게 만일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검찰권을 갖다 남용한 것이다. 이런 가정법이 계속 붙으면서 윤석열 이 후보를 지금 공격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과거에 이제 이해창 당시에 보면은 뭐 가양건설 사건이라든지 이해창 아들 이 김대엽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언론에 터뜨리고 그걸 갖다 이제 언론에서 왁자지껄하면 이제 또 이 상대방 직능에서 받아가지고 또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선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해가지고 이제 대선을 갖다 어떻게 보면은 조작을 갖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시감 때문에 윤석열 이 후보가 굉장히 흥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윤 전 총장은 20년 전 김대엽 사건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거짓된 증언으로 대선 주자가 허무맹랑하게 허물어줬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장유희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정치적 공세고 완전히 실체가 없는 의혹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제기됩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적한 대로 사실 김웅 의원의 진술이 상당히 흔들렸는데 최초에 어떠한 동인도 없었을 때 했던 그 워딩. 그러니까 내가 손준성 검사에게 받아서 당 법률위원회에 넘겼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 그러나 나중에 굉장히 논란이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치적 파장이 크겠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그 진술이 굉장히 많이 번복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신빙성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초기의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인정하는 판례가 실제로 있기도 하고 이 맥락에서도 같은 판례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는 이 문건을 전달했다는 그 과정에 있어서 텔레그램, 그 언론사가 확보했다는 그 내역을 보면 사실 저도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그 구체적인 과정을 압니다만 누군가에게 받은
그 파일을 제3자에게 전달할 때는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저장해 놓은 그 전화번호의 이름 그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김웅 의원의 전화번호에 손준성 검사가 제3자를 손준성 검사로 저장해 놨다라는 것인지 그것은 사실 경험칙과 상식에는 상당히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동인으로 이렇게 제3자의 이름을 저장을 해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 없이 단순히 위조 조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믿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늘 윤석열 전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도 굉장히 추상적인 차원에서 격노하고 굉장히 격분하는 모습은 알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할 사안인지 정치 공작의 당사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삼권 분립을 뒤흔들고 셀프로 고발장을 접수해서 뭔가 수사를 진척하려 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윤 전 총장은요, 이 제보자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치사하게 숨어서 오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보자에 대한 건 지금 공익신고자가 됐으니까 밝힐 수도 없고 뭐 불이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개를 할 수 없는 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여하튼 많은 이야기들이 돕니다. 대충 누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예전의 행적 같은 것들도 떠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 됩니다. 다만 하지만 윤 후보 같은 경우에 누군가를 지금 특정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전에 이 디지털 문서의 출처, 작성자 정확히 대라 그러면서 예전 일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의혹 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2002년도에 있었던 이제 병풍 사건, 소위 이제 김대엽 사건이라고 하는 그는 그나마 그래도 김대엽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김대엽이라는 인물이 2002년도 4월달에 한 인터넷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네. 즉 이해창 후보가 그 자신의 아들의 군 면제와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예. 그러면서 이 수감돼 있을 때 김대엽 씨가 당시 김길부 병무청장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보도가 됐고 이거를 신문 방송들이 이어서 받습니다. 자, 받으면서 당시에 이 여당에서 얼마나 많은 논평이 된다면 249번의 논평을 냈어요. 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다음에 시민단체가 나섭니다. 자, 이런 의혹이 계속 불거져서 결국은 대선에서 이해창 후보가 낙선을 하고 근데 그 이후에 결국은 김대엽 씨가 이걸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습니다. 그나마 이 사건은 김대엽 사건은 김대엽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그 지금같이 똑같이 인터넷 언론이 처음 시작을 했고 일반 기성 언론이 받았고 그 이후에 정당에서 부풀려졌고 결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 제보자가 지금 얼굴이 없이 지금 나타나 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문건이 정말 신빙성 있는 문건인가, 진짜 제대로 된 문건인가 이걸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지금 김웅 그다음에 지금 손준성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걸 제보한 분이 실명을 걸고 나와서 이걸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어디서 왔는 문건인지, 과연 신빙성 있는 문건인지, 조작된 문건이 아닌 것인지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없이 이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공익 신고자 돼서 오늘 대검에서 지난주에 아마 신청을 했다는 것 같아요. 대검에서 공익 신고자라 돼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대충 추정은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예전에는 김대엽이라는 인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 인물도 없어요. 단지 남아있는 거는 캡처된 사진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갖고 지금 파상적인 공세를 벌이고 사주를 했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시했다라는 증거를 좀 대라. 그걸 가지고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없이 지금 했다면 사실이라면 이렇게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떤 면에서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를 뽑는 선거인데 이름 없는 얼굴 없는 이 뒤에 숨어서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과연 되겠느냐. 예. 그래서 오늘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 한 것도 아니 나를 국회에 불러달라.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려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직접적인 문서를 들고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논쟁을 계속해서 제보자 쪽으로 끌고 가는 그 부분들도 또 하나의 그 프레임 잡기의 그 일환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왜 제보자가 스스로 튀어나와야 되죠?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공익 제보자나 그다음에 내부 고발자를 위한 사회적 법적 그 조치들을 많이 그 만들어 놨던 것들은 그들의 인권과 그들의 그 고발 내용들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계속해서 제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야기 중에 이제 계속해서 김대엽 이야기를 하는데 김대엽의 그 비견할 사람을 현 그 상황에서 뽑자면 이진동 뉴스포스 발행인입니다. 조선일보 출신입니다. TV조선 정치부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탐사 보도로서 그 삼성 X파일 같은 것들을 터뜨리면서 상당 부분 조선일보사에 공헌을 했던 그런 그 신망 있는 기자였습니다. 이분이 발행인이고요. 그다음에 그 방금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던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진동 그 발행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무조건 터뜨리고 정치 공작에 이용됐나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질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분명히 이진동 뉴스포스 발행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 있어서 계속해서 김대엽을 거론하는 것이 자꾸 제보자고 김대엽을 거론하면 안 되죠. 사실상 이 문제는 이진동 뉴스포스 발행인하고 이 발행인의 역할이 굳이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이면 김대엽의 역할인데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시도들 자체도 고민해봐야 된다. 아니 근데 김대엽 씨는 이 뉴스의 발설자였고요. 네. 자, 그거를 제가 이름을 밝히겠습니다만 오마이뉴스라는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자, 그건 지금 이진동 씨도 마찬가지예요. 뉴스버스라는 회사에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김대엽 씨와 똑같습니까? 예. 다 다르잖아요. 그거는 보도를 한 언론 매체고 네네. 지금 문제는 그 어떤 내용 자체를 처음에 제보했던 인물 예.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을 알겠습니다. 해야죠. 어떻게 김대엽 씨하고 지금 이진동 네네. 씨하고 똑같은 반열에 놓습니까? 그건 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 제보 내지는 이 고발을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거는 이제 꼭 굳이 실명을 밝힐 필요가 있겠냐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명까지 공개를 하면서 본인이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감추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꼭 누구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김대엽 씨가 그때 신뢰성을 받았던 건 뭐냐면 본인이 자신 실명을 걸고 나와서 이 특정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이름까지 걸고 나와서 이렇게 그럼 굉장히 믿을만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다는 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요. 하지만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었고 공익제보라는 제도가 또 생겼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 이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그 김웅 의원의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본인 스스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누구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 전달했다. 제보자는 특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보시죠. 저는 그때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 만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익신고자 신분이 됐다기 때문에 신분을 밝힐 만한 이야기를 못하지만 그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은 제 이름이 저장돼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제 신분과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좀 특정이 됩니다. 제가 법무연수원 그 명함을 들고 다녔었을 때 만났던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군지는 아는데 말을 못하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제보자 소속과 관련해서는 김웅 의원 그리고 이 문제를 보도했던 뉴스버스 측의 주장이 다릅니다. 일단 또 들어보시죠. 지금 김웅 의원은 제보자는 국힘이 아닌 다른 황당한 캠프에 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제보자에 대한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긴 한데 이거 다른 캠프에서 활동하시는 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힘 쪽 사람이다란 부분은 그럼 지금은 확인해 주시긴 어려우시다 이렇게 입장 정리하면 될까요? 똑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존에 밝혀놓은 게 똑같아요. 의원님께서 특정하시는 그 제보자라는 분이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도 그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거는 그 생각은 동일하신가요? 공익 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은 제 이야기의 진위도 확인이 저절로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의원님 그 관계자는 왜 이거를 제보했다고 판단하시나요? 그분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도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너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사단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야당 내의 어떤 권력 압수라기보다는 여당에서 어떤 공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다고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 신원이 나오면 아마 자연스럽게 풀릴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웅 의원은 황당한 캠프에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쪽 아니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뉴스버스 측은 제보자가 국민의힘 사람이고 지금도 그곳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 제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대검에서 감찰부가 5일 만에 이분을 공익 제보자로 인정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제 공익 제보자 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불거진 게 며칠 안 됐습니다. 일주일이 안 됐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아마 공익 제보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글쎄 이게 하여튼 대검에서 빨리 감찰이 됐던 어떤 식의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밝혀주면 돼요. 제가 보기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선 첫 번째가 그 제보자 X라고 하는 지모 씨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실명 판결이 지금 저 손준성 보냄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지금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 지금 뉴스버스라든지 또는 민주당 측 공세의 근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게 당시에 MBC에서 3월 30일 날 이 지금 채널A 사건이 첫 보도가 됐으니까 3월 31일에서 4월 3일 사이에 저 지모 씨에 대한 판결이 출력됐을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거 지모 씨 판결문 누가 출력했냐라고 하는 거 찾는 것은 제가 보면 검찰에서 3분이면 찾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손준성 검사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찾았느냐 그 부분만 조사를 하면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미 작년 11월 달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이 손준성 검사의 PC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그때 포렌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때 뭐 키워드 검사를 제대로 안 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신속하게 키워드 검사 다시 해서 고소장 저거 손준성 검사가 썼는지 지금 확인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 이 문제의 이 제보자라고 하는 분이 그 대검 감찰부에 가서 저 휴대폰을 그대로 제출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휴대폰에 지금 보냈다고 하는 이 사진 파일의 원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본 파일들에 이 사진 파일에 정보들이 붙어 있을 거거든요. 네. 이 사진 파일은 찍은 위도와 경도, 위치가 어디인가. 그러니까 가령 손준성 검사가 찍었다면 대검찰청 사무실 내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보면. 예. 그게 4월 3일 뭐 11시 몇 분쯤 팟캐스트 나오던 내용이 오후에 곧바로 고소장으로 돌변해가지고 갔으니까. 네네. 그러면 그 사진 파일 원본을 가지고 이 사진 파일이 찍힌 장소, 그 다음에 찍은 뭐 휴대폰 기종이라면 휴대폰 기종 또는 디지털 카메라 기종이라면 기종 이런 정보들이 이게 다 붙어 있을 테니까요. 저거 그리 어렵지 않게 판독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대목은 저거 그냥 수사 뭐 한다고 해서 그냥 질질 끌면서 의혹만 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민주당이 공세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제일 걱정스러운 거죠. 네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 나 저기
국정감사가 뭐건 부르는 대로 가겠다. 예. 가서 얘기하겠다. 지금 네. 그런 입장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지금 윤 총장에 대해서 다음 달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왔고요. 윤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차원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라면은 국정감사에서도 철저하게 윤석열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됐던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은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 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저를 뭐 무슨 뭐 현안질의 뭐 이런 데서 뭐 소환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응하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지금 제보자에 자꾸 지금 이제 방점이 찍히는데 이 제보자 문제는 저는 곁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지금 그 손준성 수사기획관인가요? 손준성 수사기획관은 자신이 안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신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또 이 손준성 수사기획관이 자기 핸드폰도 지금 이 포렌식 하라고 이제 던져줬다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건 지금 밝혀질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뭐 국회에 출석을 다 하고 말고 저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빨리 하여튼 검찰에서 이 사실 갖다 조사해가지고 네. 밝혀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윤 후보 같은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지금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권에서는 이제 불러서 뭔가 공세를 취하겠다 그러는데 언제든지 불러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예, 뜻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수세적으로 몰리면 이제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실은 아직까지 윤 총장과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아직 뭐 증거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뭐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윤 총장이 상당히 이제 인기를 얻었던 게 국정감사장에서 박범계 당시 의원과 당장히 이제 이 대화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의 모습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정작 윤 총장이 나가겠다 그러면 여당에서 나오라고 그럴지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네. 이제 한데 문제는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이 공익신고인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공익신고인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이 어떤 해당 기관,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공익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공익신고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로 뭐냐면 식품 관련된 거, 뭐 인권 관련된 거 이런 것인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고를 해서 어떤 결정되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60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의 병영 관련된 휴가 관련된 그 의문을 했을 때 당시에 그 근무했던 병사가 이걸 이제 제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공익신고를 신청을 했는데 2달 만에야 이제 겨우 공익신고가 됐거든요. 뭐 길게는 1년 뒤에 공익신고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공익신고인 같은 경우에 언제 신청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뉴스버스에서 그냥 신청했다, 지난주에 신청했다는 이야기만 보도를 했고 오늘 대검에서 공익신고 요건에 맞아서 신청했다, 이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글쎄요, 이게 이렇게 빨리 예를 들어서 공익신고를 받아들이는 데는 또 하나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공익신고법에 따르면 언론에 이미 난 것,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 요건에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무슨 근거로 해서 공익신고를 받았을 것인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언론에 지금 뉴스버스에 제보한 것만 가지고서는 공익신고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는데 예.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받았는데 지금 현재 왜냐하면 대검감찰부가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감찰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받아버리면 아마 이걸 수사로 아마 전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네. 아마 이렇게 공익신고를 받아들이는 거는 결국은 수사 체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작 냄새가 참 많이 나는 게요. 저 제보자라고 하는 분이 예.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검찰 내부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검찰청 찾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일선의 검찰청, 일선의 경찰서를 찾아갈 생각을 하지 대검찰청을 찾아간다? 그것도 한동수 감찰부장을 찾아간다. 아니 그러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개방형 공직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민주당과 현 정부의 입장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갖은 행위를 다 했던 사람이 한동수 감찰부장입니다. 네네.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사전에 연락하고 가서 만나고 시작했다. 그 자체만 봐도요. 이게 공작의 냄새가 정말 풀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경진 특보 이야기하신 거 저희들이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한동수 감찰부장을 직접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취재가 아직 안 됐다는 거 말씀. 검찰 내부를 한번 취재해 보십시오. 예, 그 부분은 기자들이 취재를 하겠죠. 해서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김경진 특보께서 들으신 이야기 정도, 개인적으로 들으신 이야기 정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미 변호사님, 윤 총장이 네. 뭐 나가겠다, 본인이 막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정감사에서 사실 정치적인 체급을 키웠기 때문에 그것을 오버랩하고 과거를 반추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건지, 그리고 캠프에서 얼마나 공론이 모아져서 이 발언을 한 것이 상당히 의문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공세를 계속해서 아마 이어가겠죠.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장의 과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까? 저는 굉장히 즉흥적으로 발언을 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다급하구나. 본인이 지지세가 하락을 하고 있고 이런 국면에서 뭔가 굉장히 큰 의혹이 제기되니까 굉장히 흥분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보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익제보자 신분을 취득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정치적인 의도, 특정 캠프, 그것도 그냥 캠프가 아니라 황당한 캠프에 몸을 담고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사실상 기자회견까지 예견된 상황에서 이 신분이 노출되는 건,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할 거라는 건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보고, 이런 국면에서 만약에 공익제보자 신분을 주지 않았다면 더 큰 다른 언론의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이런 특수성 속에서 이 공익제보자로 이 신분을 좀 빨리 준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자, 우리 국민들은 정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좀 지적을 했지만은, 그 이해창 후보가 후보 시절 때, 소위 말하는 이제 김대엽 사건, 그리고 이 서른 전 의원이 가양대교 20만 불 수수수라든지 이런 걸 다 통해가지고 사실 그 선거는 이해창 후보가 거의 이겼다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이 정치 공작에 해가지고 선거가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정치 공작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직이라는 것이 도둑맞은, 어떻게 보면 뭐 심하게 말하면 찬탈을 갖다 당한 그런 트라우마까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보면은 야당에서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를 갖다 상대로 지금 이런 이 정치 공작 같은 냄새가 지금 풍기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공익 제보자라는 법을 갖다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를 하는 것이, 제보자를 갖다 보호하는 것이 정말 공익에 더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정치적 공작이 없는 선거를 갖다 통해 가지고 네. 이 대선을 갖다 판을 갖다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공익인지, 이건 난 비교 형량을 갖다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공익 제보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보를 갖다 하신 분이 자기 스스로 좀 이 정체를 갖다 드러내는 것도 저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제보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토론이 과연 정당한 토론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윤석열 후보가 검찰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익 제보자를 만드는 게 검찰의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자들이 묻습니다.
공익 제보자 비판하시는데 김오수 검찰이 공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기자가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공익 제보자의 그 초점을 맞추면서 판을 바꿔 나가려고 하는 의도를 최초로 던진 사람이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이 공익 제보자를 통해서 뭔가의 이 정치 공작의 냄새들을 풍기고 있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손준성과 김웅이 어떤 짓을 했는지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를 밝혀내는 부분이고 증거는 있단 말이에요. 고발장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오시의 판결문도 있고 그리고 180여 쪽의 수많은 이 첨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그러면 왜 손준성은 첫날에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연가를 내고 하루 동안 잠적했는가? 그다음에 김웅은 왜 연락을 두절하고 하루 동안 잠적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1차적으로 양심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손준성으로 받았다 그리고 전달했다가 왜 입장이 바뀌었는가?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제보자의 역할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빼면서 제보자에 대한 이야기로 맞추고 가면서 정치 공작을 풀풀 풍기는데 정치 공작하면 북풍이죠. 휴지선에 총 쏴달라고 했던 그 정치 공작보다 더 황당하고 진한 정치 공작이 어디 있어요. 계속해서 정치 공작 이야기 하시면 그 이야기도 하셔야지. 제가 민주당 분들한테는 진짜 꼭 이 이야기는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가양건설 20만 불 수수 사건 관련해가지고 그거 터뜨린 분이 누굽니까? 바로 지금 서른 의원이십니다. 서른 의원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을 갖다 허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직을 갖다 찬탈하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 민주당에서 공천을 갖다 받아가지고 지금 사선 의원인가요? 사선 의원을 갖다 하고 있고 어떤 대통령 후보의 지금 대선 제가 지금 흥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선대위원장을 갖다 맡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훈장을 준 정부입니다. 바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작 정치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을 우려를 하는 거예요. 조 의원님. 자, 이 부분은 제가 정리할게요. 서른 의원 어쨌든 총선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받고 복역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국민이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이 선택하기 전에 그것 또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민주당에서 공천을 공천을 하는 과정도 그렇고 훈장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럼 뭐 국민의 선택이 없었다면 또 안 됐겠죠.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과정을 거쳐서 됐다는 거, 우리의 정치 문화가 또 다른 나라와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하나 두 개 가지고 결정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물론 이해찬 후보의 경우에 병역 문제가 굉장히 큰 악재였고 결정타였다고 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또 그것도 국민의 선택이고요. 뭐 잘못된 정보에 의한 거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역사가 발전되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또 고쳐지는 게 있을 거고 또 하나 학습하는 게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을 또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일단 김대엽에 대한 부분과 제보자를 계속해서 등치시키고 동일시하는 의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보자가 한 거는요. 김웅이 보내준 자료를 누구한테 이야기했고 그것들을 기자가 듣고 취재해서 밝힌 겁니다. 제보자가 현재까지 했던 건 그게 다예요. 알겠습니다. 없는 자료, 김웅이 안 보낸 자료가 아니에요. 양 위원장님 잠깐만요. 계속해서 제보자 자체를 갖다가 김대엽하고 등치시키면서 20년 전을 소환하면서 그리고 부적절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자, 양 이사장님 말씀하신 부분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거를 김웅 의원이 누구에게 전달했다라는 주장은 있습니다. 제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웅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 고발장 자기가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만약 이게 보내준 게 사실이라면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본인 주장은요. 그분에 대한 건 지금 손준성 검사의 PC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됐고 조사가 들어가고 아마 수사까지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통하면은 나올 거고요. 지금 제보자라고 하시는 분이 자신의 핸드폰하고 다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 또 조사하면 내용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무슨 이 내용, 제보 내용을 확정적으로 사실이라고 이야기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게 너무 나가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있다는 것 정도로만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뭐 검찰에서 엘리트라고 뭐 하지만 본인하고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손준성 검사 좀 앞에 가시죠. 네. 조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조금만. 엘리트 검사인데 각자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사람들이지 누구의 뭐 제 사적인 무슨 저것도 아니고. 뒤에 조심하세요. 네, 윤 후보가 아주 기자회견하고 나올 때도 계속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상당히 좀 흥분된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손준성 수사정책 보좌관이죠. 수사정보정책관이죠. 수사정보정책관. 뭐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윤석열 당시 총장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법적 대응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본인은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 검사와 개인적으로 뭐 몇 차례 전화했을 수는 있고 그때 문자 보낼 때는 뭐 총장 어려우니까 잘 보필해라 이런 정도지 무슨 다른 내용 가지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뭐 전화통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뭐 법리 검토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다는 식으로 좀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물어보는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뭐 사실 여부는 또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준성 정책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게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이제 범죄정보정책관의 자리여서 네. 사실은 대검에서 어떤 이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핵심적인 요직이었어요. 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이 범정을 거의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해서 이게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차장검사 자리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 9월달에 김유철 당시의 수사정보정책관이 임명이 되는데 그때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되고 난 다음에 당시에는 윤 총장이 자신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함께했던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대검에 기용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한동훈 반부패 부장이라든지 박찬호 부장이라든지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포진했고 사실은 이제 이 김유철 담당관도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20년 2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서 첫 번째 인사를 하는 게 네. 바로 이제 윤석열 사단을 전부 다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를 합니다. 예. 자, 추 장관도 이야기하잖아요. 이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찰총장과 굉장히 가까운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윤 총장 측근들을 전부 다 지방으로 좌천 보내면서 그 자리에 윤 총장의 측근한테 맡겼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임명된 사람이 바로 손준성 정책관인데 이분은 사실 기획통이에요. 이제 이 윤 총장하고는 그 전에 인연은 없습니다. 네네. 자, 그렇게 임명이 2월 달에 됐고 바로 4월 달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정책관 자리가 담당관 자리로 격화가 됩니다. 예. 즉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가 돼요. 네. 그러면서 또 인사가 이제 하려고 그러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윤 총장이 이거를 좀 막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검찰에 또 왔는 이 정책관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인사를 하느냐 해서 당시에 막았다는 건데 이거를 추미애 장관은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윤 총장은 무슨 소리냐. 딴 내 측근들 다 보내면서 왜 그 자리에는 내 측근을 남겨뒀겠느냐. 핵심적인 자리라면서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 손준성 정책관한테 과연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맡겼겠느냐. 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추 장관은 아니다. 이게 핵심 자리이기 때문에 측근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 후보 이야기, 윤 캠프 측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도 그 전임자가 지금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이거든요, 보면.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전임 김유철 정보정책관 유임을 강하게 원했거든요. 예.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그 전임자의 유임을 안 시키고 굳이 지금 손준성 정책관으로 지금 바꾼 것이고, 제가 1정책관, 2담당관 체제, 3인이 운영하는 체제를 1담당관제로 줄였어요. 차장검사 자리가 부장검사 자리로 낮아졌으니까 내보내는 인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로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역으로 치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수족인데 왜 자르느냐 그런 논리였고요. 지금 와서 뭐 나는 몰랐다 하는 것은 자기 손발이 하는 일을 나 모른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추 후보가요, 송 검사를 내보내는 인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로비를 해서 역으로 치고 들어왔다.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윤 총장이 아꼈던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김경진 특보 나와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아니 애시당초 이 왼팔을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후보한테 억지로 붙여준 왼팔 아닙니까? 그게 좀 잘 적응이 되면 또 친해질 수 있어요. 뭐 친해질 수는 있죠. 근데 저게 지금 추 장관님 말씀이 통상적인 상식이 안 맞는 게 1월 달에 들어온 인사를 8월 달에 전근을 시킨다? 보통은 저 보직이 한 1년 6개월 정도는 하는 보직이거든요, 보면. 근데 저게 7개월 만에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업무의 연속성상에서 맞지가 않죠. 그리고 1월 달부터 이미 추미애 장관은 대검의 단 한 명의 간부도 윤석열을 보필할 수 있는 사람을 두지 말라. 전부 윤석열을 감시하는 사람들로서 간부들을 다 채워라. 이런 인사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추 장관님 저 말씀은 굳이 우리가 좀 새겨 듣지 않아도 어느 것이 진인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만 드릴게요. 당시에 인사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윤 총장이 전체 검찰 조직 개편을 하면서 딱 하나 부탁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게 남부지검의 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를 절대 좀 제발 좀 놔둬라라는 이야기를 딴 건 내가 부탁하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그것마저도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무슨 로비를 누구한테 한다는 겁니다. 이미 이 검찰 조직은 이미 추미애 장관이 다 짜서 이미 다 만들었는데 어디에다가 로비를 하죠? 윤 총장이. 그 로비가 과연 듣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 한 명 좀 남겨줬으면 좋겠다. 이야기 됐다는 이야기 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 캠프 측에 하나 여쭤볼게요. 당시 윤 총장이 김유철 검사의 유임을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손준성 검사를 그 자리에 보냈다. 맞습니까? 그게 1월 달 인사입니다. 1월 달 첫 인사. 그다음에 후속 인사는 저게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얘기하는 것은 8월 달 인사. 그때 이제 직제 개편이 되면서 이제 보직의 위치가 낮아지고 그래서 손준성을 내보내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굳이 윤 총장 뜻에 반해서 1월 달에 사실은 김유철 대신에 손준성을 집어넣은 것은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보면 손준성이 그만큼 추 장관 입장에서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보임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7개월 만에 이 사람 이제 윤총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내보내야겠다. 그건 추 장관 스스로가. 추 장관은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요. 송 검사는 자기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윤 후보가 그 송 검사 그리고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꽂았다고 이렇게 주변에 윤 후보가 말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근데요. 이게 저 검사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요. 기본적으로 검사는 내가 검사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 일을 하지 지금 사실은 이 얘기 자체가 검사들 방송을 보고 있으면 대단한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나는 총장 사람도 아니고 장관 사람도 아니고 국가가 임명한 국가의 검사로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아마 윤 총장도 사실은 어떻게 자기가 물론 원하는 또 기존에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던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왔으면 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안 왔다고 할지라도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난 이 사람하고 이제 또 국가가 임명을 했으니까 어쨌든 아무리 정권하고 불편한 관계지만 이 사람하고 일을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을 거고 대부분의 검사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이게 검찰 조직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폄훼하는 얘기입니다. 저 검사 생활 16년 하다 나왔는데요. 사람이 무슨 검사장, 차장검사 바뀐다고 그래서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 이게 바뀌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검찰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인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고 그 자기 친한 사람들 말하자면 뭐 개인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뜻이 맞는 사람들이 좀 등용되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번 그런 거죠. 이게 어느 정권이 이건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검찰이 지금까지는 이제는 수사권이 대부분 경찰로 넘어갔으니까 또 다른 일이지만 지금까지 수사권이 검찰에 있을 때는 사실은 이게 검찰이 대한민국 권력의 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보건 보수건 정권을 잡는 쪽에서 자기 쪽 사람들을 항상 핵심되는 보직에 꽂으려고 했었죠. 그건 불변의 법칙인 거고 어쨌든 이게 꽂혀지든 안 꽂혀지든 간에 나는 대한민국의 검사로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나름대로 자존심이었다. 이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만약 추 전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했다 손 치더라도 자신이 6개월을 데리고 쓴 수사정부 정책관이면 사실상 왼팔인데 그게 청와대에서 갖다 붙여준 왼팔인지 추 전 장관이 갖다 붙여준 왼팔인지 왼팔로 썼어요. 근데 굳이 나하고 안 친해, 나하고 사적인 그 관계가 없어 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왜 저럴까? 또 사람 하나를 잃으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요. 자, 만약에 손준성이 그 고소장을 써서 김웅한테 보냈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 이랬었을 때 윤 총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먼저 하면 나하고 안 친해. 나 못 들었어. 그리고 걔가 왜 저런 짓을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여지, 그 탈출구, 그 전략적 출구를 열 수 있는 출발점과 첫 디딤돌이 걔랑 나랑 안 친해. 이 이야기고 그리고 김경진 의원이 말씀하셨던 16년의 검사 생활 속에서 아주 건강하게 검사를 하신 우리 김경진 의원과는 달리 계속해서 얼치기 정치 검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검찰 조직을 보면 김경진 의원이 못 본 그 얼치기 정치 검사들이 많은 검찰을 우리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 잠시만요. 얼치 검사라는 부분은 좀 표현이 과하신 얼치기 정치 검사라고 했습니다. 일부를 이야기하는 걸 텐데 기분 나쁘게 들으실 그 뜻있는 검사들도 계실 거니까 아주 소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다시 정리를 하고요. 자, 송 검사가 이제 추미애 라인이다 이런 주장을 야권에서 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추 후보가 했던 말 듣고 이야기가 갈 텐데요.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논리적으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서 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돼야 손준성도 저의 부하가 되는 것이죠. 총장이 지난번에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했잖아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있잖아요. 내 명을 거역한다는 게 그거는 부하한테나 하는 얘기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총장이 말을 바꿔서 이제 생각하니 제가 부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제가 받아들일게요. 말에서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가 장관 부하가 아니라 그랬으니까 손준성도 추미애 장관의 부하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삼적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지금 저는 이 사건을 갖다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이 검사들 갖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형편없이 만들어도 되나 하는 이런 자괴감부터 먼저 들게 됩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특히 저는 법무부 장관들을 갖다 다들 좀 이상한 분들로 이렇게 임명을 갖다 한 것 아닌가 생각해요. 검찰총장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법무부의 외청이 아닙니다. 외청이고 추미애 장관은 지속적으로 이제 검찰총장을 갖다 자신의 부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사실 인사청문회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갖다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바로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그 정치 중립성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인사청문회를 갖다 하고 그리고 임기를 갖다 보장을 갖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내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사를 갖다 하는 것들 갖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인사를 갖다 이제 이렇게 그 전행을 갖다 하고, 이러니까 대한민국 검찰들이 지금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보면 국민들이 대한민국 검찰들은 전부 무슨 뭐 추미애 라인, 아니면 무슨 조국 라인, 아니면 총장 라인 타는 사람들로만 지금 인식을 갖다 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정권이 해서 될 일을, 이게 정권이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장관에 대해서 뭐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 우리 조전혁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달라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지지하는 분도 있다는 것도 같이 한 말씀 드려야겠네요. 자, 근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한 말 때문에 또 야당은 또 반발했습니다. 뭐냐 하면 윤 후보가 이번 고발 사주 의혹에 좀 연루가 된 듯한 그런 것에 좀 무게 실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인지 한번 보시죠. 윤석열 총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 한 미쳤다고 강등되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까?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지금 문제되는 손준성 검사를 대단히 가깝게 활용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당 의원하고 장관하고 짝짝꿍이 돼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걸 보면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의혹을 부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윤철 검사 유입시켜달라고 윤 총장이 그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이 추라인으로 다 임명을 한 겁니다. 왜? 윤석열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이 있었고요.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 개입한 대선 여론 공작 사건이 있습니다. 인터넷 매체에 한 줄 나왔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사주했다 이렇게 공세를 펴는 것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사주를 했네요. 인터넷 매체 한 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무려 꼭지만 13쪽 정도 되지 않는가요? 우리 조수진 의원님이 속해 계시는 정당의 유력 대선 주자분들도 이 사안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자, 박 장관이 과거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다 그런 말을 또 했을지 모릅니다. 박 장관이 예전에 국회에서 했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은 행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따를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국무위원보다는 의원이기 때문에 당론을 따르겠다. 그러면 당으로 돌아오셔야 되죠. 국회로. 입법부로 돌아오셔야지. 거기 행정부에 계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과거 국회의원이면서 국무위원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렸고 원론적이지만 제가 행동으로나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잃을 만한 행동을 취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장유미 변호사님? 저는 이 국면에서 사실 그 가장 의혹의 당사자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해명을 지금 전략을 올바르게 가져가고 있는지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계속 회자가 되는데 측근이니 아니니 추라인이니 윤라인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대검에서 그 보좌하는 직책을 맡았을 때 어떤 행동들을 했었고 어떤 업무들을 처리해 왔는지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징계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됐지만 사실상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판부서의 검사도 아니고 대검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직책이 있으면서 판사의 사실상 뒷조사를 한 문건을 만든 그런 당사자였으면 내 측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것이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추미애 전 장관 측 사람이다라는 해명을 내놓는 게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건지 또 맞는 답변인지 상당히 의문이고 지금 뭐 법무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물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겠지만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사법 질서, 사법 시스템을 상당히 훼손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해소하는 그 과정 중에는 어찌 됐든 그 정당한 절차를 밝혀서 그 의혹은 해소되도록 그 진행 방향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법조인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요. 좀 기자도 마찬가지고 법조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게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증거, 이 판명된 증거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때 자꾸 팩트와 본인의 어떤 이 마음, 머릿속의 생각을 혼돈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사건에 있어서 최종적인 심판자입니다. 자, 지금 대검과 지금 법무부가 뭐 합동감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범계 장관은 장관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뭐 발표를 하든 판단하면 되는 자리거든요. 물론 국회의원들은 주장을 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갓 감찰이 들어갔는데 박범계 장관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대단히 가깝게 활용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뭘 근거로 파악할까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조사를 해봤습니까? 근거가 드러났습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 여러 가지 선입견과 이미 예단한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대검이 어떤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미 다 판단을 끝냈습니다. 이미 이 두 사람은 굉장히 가깝고 굉장히 중요하고 사법질서 훼손했고 이건 이미 다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건에 대해서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명돼야 사실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관만큼은 지금 상황에서는 결론을 유보를 해야죠. 근데 지금 이미 벌써 다 결론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국민들이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은 장관보다 의원이 우선된다고. 아니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법률의 모든 이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습니다. 선거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어요. 예. 과연 이게 중립적일까요? 바로 그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검에서 감찰이 진행이 될 거고요. 수사 가능성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정감사 시작될 때 또 이 문제 계속해서 거론될 거고 윤석열 후보 국회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흥미진진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김웅 의원과의 관계에서 의혹이 불거진 거 크게 두 가지죠.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와 연결돼서 이 고발장을 받았느냐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이 받은 거를 받았다면 이걸 바로 고발장으로 연결해서 실제로 당이 활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손 검사와 그 가장 근본적인 건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의 관계. 실제로 이 고발장이 있다면 그 부분과 윤 전 총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이 다 밝혀져야 되는데 김웅 의원은 오늘 고발장 자기가 안 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초안만 잡아서 넘겼는데 그건 최강욱 의원에 관련된 거고 김건희 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전혀 알지도 못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 정도는 나눴는데 이 통상적인 격려 문자였다. 그러니까 별로 안 친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보시죠. 제가 선거법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손모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분하고 그거를 이렇게 서로 상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손준성 검사하고 문자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지금 대검 안에서 총장이 상당히 외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너라도 잘 보필을 하고 힘내라. 이런 문자를 격려 문자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손준성 검사하고는 같은 동기이긴 하지만은 뭐 따로 둘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 밥을 같이 먹을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니고요. 손 검사하고 저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무슨 평소에도 이렇게 자료를 주고받을 만한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네. 자, 김웅 의원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언론 인터뷰에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준성이 이름도 이야기하고 또 가까운 것처럼 묘사가 돼 있습니다. 실제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자료를 줬을 수도 있고 법리를 물어봤을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명할 때는 그게 고발장과 관련된
여부를 몰랐을 때 통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기자회견 한 것과는 또 다른 내용일 수 있다. 결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부분은 김경진 특보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저도 뭐 양문석 위원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양문석 형님 하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그냥 문석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자체는 저걸 가지고 뭘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다만 이제 저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히려 공안은 전문적으로 했다. 그리고 손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거법과 관련해서 굳이 지금 손준성 검사에게 무슨 자문을 구한다든지 도움을 요청할 거라든지 이럴 어떤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 것 같다. 아마 예. 그런 대목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네. 사실은 저는 오늘 김웅 의원 얘기를 들으면서 네. 어제까지는 사실은 김웅 의원 무진장 답답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계속 인터뷰하는 거 계속 듣다 보니까 아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 말이 나름 정직한 게 뭐냐면 자, 제보자라는 사람 핸드폰 원본이 그대로 지금 대검으로 갔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손준성 검사가 정책관 시절에 쓰던 컴퓨터는 이미 포렌식 한번 했고 또다시 지금 압수가 돼서 포렌식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과학수사 상황이면 그러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밝혀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웅 의원의 얘기거든요. 네. 거기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김웅 의원 말이 제일 정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웅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 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범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이런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기억을 못하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거를 또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정말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장윤 변호사님 좀 생각이 다르시죠? 네,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담을 구체적으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시기가 그 즈음 아니겠습니까? 총장님이 외로우시다고 들었다, 잘 보필하라 등등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기억을 하면서 굉장히 더 기억이 더 뚜렷하게 남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례적인 문건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서 왜 없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요. 지난 6일에 입장문을 냈죠.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송 검사가 법적 대응을 위한 조치도 지금 마쳤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송 검사도 굉장히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휴대전화를 다시 뭐 포렌식을 하던 PC만 포렌식을 하던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에 꼭 주요한 증거들을 좀 내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그 고발장이에요. 두 번째 고발장이죠. 최강욱 의원이 인턴십 관련해서 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게 공직선거법으로 걸었는데 1심에서는 벌금 80만 원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최강욱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고발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다시 따져봐야 된다. 다 속았다. 언론, 시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장윤 변호사님, 법적으로 네. 이 사주 받아서 고발하면 기소하면 이게 달라집니까? 사실 실체적인 진실관계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변호인으로서도 전략을 다소 수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권 남용으로 굉장히 공소 자체에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하고 부적절하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판단되면 법원도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긴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혀 저는 이게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사안은 일단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예. 고발을 사주했다고 한들 일단 고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 사건과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건 재판부가요. 근데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건 고발장 누가 작성한 거냐.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항소심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